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제탐구 끝판왕 키워드를 찾는 특히 자연공학 계열 친구들을 위한 기본편 특강입니다. 저는 과제탐구 끝판왕의 저자이면서 오늘 자연공학 계열 기본편 특강을 담당하게 될 꿈꾸두의 의치한 이공계열 입시연구소장 이성훈입니다. 제 이성훈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멘텟은 길과 방향을 안내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복잡한 여러 정보들과 데이터 속에서 나에게 적합한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네, 거창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과제탐 끝판왕의 자연공학 계열의 키워드를 찾기 위한 항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의 주제입니다. 과제탐구 왜 하나? 예, 즉 탐구 동기를 알게 하는 슬라이드죠. 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어떤 강한 나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학교 합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과제 탐구라는 것은 더 내가 원했던, 내가 상상했던 질문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탐구를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 참 정답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이제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이 문장이 갖는 의미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포인트는 먼저 평소입니다. 평소라는 것은 수업 시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와 같은 말이죠. 물론 100% 수업 시간 내에서 탐구 동기가 출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어떤 질문거리들이 필요하겠죠. 또는 인상 깊었던 개념어들이요. 그런 개념어와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또는 공감했던 문제 현상과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경험, 동아리 활동으로 그 지식을 공유했던 경험, 창체 활동 시간에 뭐 아침 독서 읽기 시간이나 학급 특색 활동으로 뭔가를 기획했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넓었던 질문이 점점 좁아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탐구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네가 여러분들이 과제 탐구를 왜 하려고 하는지, 두 번째, 어떤 분야로 하고 싶은지, 그다음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지. 아마 과제 탐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물음표를 과제탐 끝판왕 교재에서도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통합과학의 지구 시스템, 통합사회, 지역사회 문제 현상, 국제사회 단원에서 대기오염과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해 공부한 학생이 있다고 칩니다. 이 학생이 수업에서 쌓았던 배움 지식 중에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를 네, 배우게 된 거죠. 이런 게 바로 평소에 또는 수업 시간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이 학생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 심지어 저조차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미세먼지가 왜 위험할까요?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연료와 공장 매연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입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폐에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인 것을 사전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이후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야, 이게 포인트죠. 첫 번째 배웠던 지식에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더 할 수 있었냐.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참고한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자, 이것들이 이 학생에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겠죠. 자, 그 다음, 잠시만요. 특히 참고한 자료 중에서 아마도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알았다 칩시다. 근데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지라든가, 심장호흡으로,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정리하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탐구 동기는 평소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이 학생의 관심 분야가
행정 및 정책학 관련 계열이었다면 아마 도시별로 중요한 대도시들이 각 나라마다 있죠. 그런 대도시별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관심이 갈 수도 있고요. 의료보건 관련 계열이었다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저하되는 면역 기능을 궁금해할 수 있을 뿐더러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공기청정기의 효과인지 다른 어떤 치료제의 효과인지를 탐구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탐구 동기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져보는 과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과제탐구 끝판왕 20페이지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사례. 학생부 종합전형평가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대학 입학 후에 해당 전공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은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보여준 전공에 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게 전국의 수많은 일반고 친구들이 어떤 뭐 비슷한 내신 등급은 아닐지라도요. 관심 분야나 계열이 같다면 아무래도 탐구 주제가 뭐 여러 수행 평가나 어떤 독서 활동 때문에 많이 겹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구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내가 생물학인가? 아니면 내가 전자전기공학인가? 내가 물리 관련인가? 내가 화학공학인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넓었던 관심 분야가 점점 이렇게 자기가 찾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탐구 주제가 실제 떠오를 만큼 좁아질 수 있다면 이렇게 헤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과제 탐구를 하면 진로를 찾을 수 있다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은 진로나 관심 분야가 정확히 있어야만 과제 탐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고 깊이가 느껴지다 보니까 자신의 현재 모습, 나의 어떤 탐구 경험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과제 탐구는 본인의 막연한 흥미를 구체적인 진로로 바꿔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 탐구 끝판왕 29쪽에 설명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요즘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 라는 문제 제기에서 분명히 화학과 물리교 과목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다면 환경 문제에 대해 한두 번의 탐구와 또는 독서 활동과 실험을 했겠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들이 미세먼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들 또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친환경 공기정화 관련된 실험 주제를 더 친근하게 궁금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20페이지에서 봤던 그 내용과 약간 겹치기도 하죠.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수학 분야에 관심 많고 과학적인 현상과 사회과학 현상을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즉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원리로 설명하는 것을 수행평가라든가 탐구활동으로 해봤다면 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또는 모르더라도 SIR 모델이나 SEIR 모델로 감염병의 확산 경로라든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추가로 공부할 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로 공부할 거리가 생긴다. 이 점이죠. 또한 생명공학과 ICT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던 학생이라면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해서 이 진단 키트에 적용된 원리나 기법이나 소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시간 차이가 뭐 몇 시간 내외였다가 한 시간 내외였다가 몇십 분 단위로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즉 자신이 질문을 던져야 할 문제 현상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실제로 자연공학 계열에서의 탐구 주제, 사례라든가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론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자, 탐구 주제 찾기. 자소서 1번 문항, 즉 변경 전을 말하는 겁니다.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라는 문항이었죠.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공부 방법을 썼는지 등으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화를 갖지 못하죠. 하지만 과제탐구 활동은 그 자체가 1번 문항의 답이 됩니다. 탐구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그를 위해 기울인 노력 그 모든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자기주도전형의
매우 적합한 활동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학업 역량을 기른다는 것은요. 일단 먼저 어떤 사물과 대상과 이슈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뚜렷이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많은 책을 읽고 싶다거나 영상 매체를 보고 싶다거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더 토론 주제와 실험 주제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즉 실천력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한 과제탐구 끝판왕 39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탐구를 위한 첫걸음은 아무래도 맞죠? 주제 정하기일 것이죠. 평소에 궁금했고 관심 있는 것 중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다지 궁금한 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궁금한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탐구를 할 수 있는 주제인지 또 탐구를 한다면 어떻게 탐구 과정을 수행하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막막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럼 좋은 과제 탐구의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탐구 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 관심 분야와 능력을 고려하여 탐구할 영역을 좁혀가는 겁니다. 둘째, 이왕이면 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마치 학생부 끝판왕 특강이랑 자기소개서 끝판왕 특강에서 강조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관심 분야와 능력을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다. 내 것을. 그 다음 탐구할 영역을 좁혀간다. 더하기 일상생활 속의 문제 현상을 발견한다. 이것들은 실제 자소서 끝판왕 특강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셋째,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결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84쪽의 과제담 끝판왕을 보면 실제로 선배분들이나 여러 학생들이 어떤 대회나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과학전람회 등에 참가했을 때 어떤 문제 현상에 관심이 있었고 그게 어떤 탐구 과정이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장 밑에 보시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홈페이지가 있어서 우수작 보고서를 정리한 리스트가 있겠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는 스팀 관련된 R&E 선정 작품 보고서 목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선배분들의 탐구 주제 사례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배웠고 궁금해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특정한 교과목 수행평가에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못 만났을 때 아쉬웠던 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아쉬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사이트겠죠. 자, 그랬을 때 나는 비교과 활동 중에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자율동아리의 목표예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 동아리 운영 계획에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공통된 주제와 관심을 지니고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겠다.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주적인 태도를 높여주겠다. 이 두 가지가 이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의 목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동아리 명이 참 신선하죠. 고딩 코딩. 즉 자연공학 활동 관련된 동아리이면서 3D 모델링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발명품을 제작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융합과학 동아리라고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활동 목표입니다. 3D 모델링을 이용한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물품, 아두이노와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실생활의 발명품 제작,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3D 모델링과 아두이노로 어떤 탐구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나는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한 점을 우리 학교 공간, 우리 교실과 학교 주변의 공간에서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한 점, 또 아이들이 원했던 건의사항, 이것들을 실제로 해결해주고 개선해주고자 나는 어떤 3D 모델링을, 어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상상해 봤는가. 그렇게 탐구한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적는 보고서 양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무엇이 탐구 주제를 좁혀주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연계할 독서 활동, 뭐 인간 대 기계, 미래를 바꾼 9가지 알고리즘. 인간 대 기계는 아마도 김대식 교수의 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 탐구 주제. 아두이노와 3D 모델링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신만의 작품을 각자 제작해서 결국 생활 속에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 보자. 이걸로 발표까지 해보자 라는 계획이죠. 저런 실천 계획 속에서 참고한 자료의 어떤 진정성 또는 구체성이 전달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학생부 안에서 동아리 활동에 적혀질 내용들이나 독서 활동 사항으로 적혀질 내용 덕분이겠죠. 자, 그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국가들과 어떤 기업들의 지역사회 내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공감했는가? 지역사회, 우리 동네에서 감염병이 퍼질 때 어떤 불편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그게 병원 관련된 문제점인가? 배달 업무 관련된 문제점인가로 봤을 때 사례들이 보이죠? 특히 저는 덴마크에서 설계한 병원용 자율주행 UV 소독 로봇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외선, 즉 UVC 빛을 방출하면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로봇을 조종하고 10분 만에 병실을 소독할 수 있답니다. 아,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맞는 또 내가 배웠던 지식에 맞는 내가 최근에 봤던 뉴스나 어떤 신문 기사의 문제 상황에 맞는 것들 찾아낼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온라인 대학 강의입니다. 자, 보세요.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나노 세계의 특징과 나노 물질, 자연을 모방한 나노 기술, 자연 모방 기술, 나노 바이오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환경 오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 과학 기술이나 에너지 환경 과학 기술을 알게 되는 온라인 대학 강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한 자료의 퀄리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과제탐구 다양의 79쪽에 나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자신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면 내가 좀 더 나의 탐구 동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고 주제를 선명하게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한 같은 K무크 사이트 강좌 중에서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님의 일반인을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세계 강의 앞부분 파트에서 나노기술의 몇 가지 응용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이산화탄소 분리와 같은 기체분리 기술이나 물 부족, 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처리 기술의 원리와 필요성을 확인했겠지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튼튼하게 쌓이면 그 다음 단계 아이디어로 가기에 참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UV 램프를 이용해서 살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텀블러나 어떤 물병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었답니다. 어떠셔요?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 큰 카테고리까지 해서 탐구 동기가 왜 중요하며 자연공학 계열에서 탐구 주제를 찾는 방법론에 대해서 정확히 사례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짝이는 희망을 주었죠. 이제 실제로 그런 탐구 주제를 만났다면 네가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해결 경험을 쌓을 수 있느냐라는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연히 멘보 사과를 조리하는 어느 한 셰프의 예능 방송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물을 잘 넣어 주어야 충분히 사과의 맛이 오랫동안 감미롭게 배어나와요라는 조언이 제겐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배운 지식들로 무엇을 해결하거나 스스로 던진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1학년 또는 2학년 때 내가 시도했던, 내가 실패했던 여러 교과 활동들, 개념조사, 토론 준비, 주제별 탐구 활동이 한 번 더 차근차근 떠오르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취약계층과 관련된 장소 또는 기관에서 실내 공기 오염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또는 살균이나 소독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 말고도 역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식별, 면역학적 진단 등에 활용되는 기술의 특징, 한계점은 무엇인가? 우리 일단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빙랩 사이언스 동아리 활동, 뭐 창체 동아리건 자율 동아리건 상관없고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 이게 큰 힌트를 주죠. 생명기술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을까?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와 매체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한 순서가 나와 있고요. 문제 현상을 발견한다. 관련된 질문 여러 개를 후보로 만든다. 탐구할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재검토할 질문을 만든다. 그 재검토한 질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탐색한 자료들을 통해서 발표 대본을 만들고요. 탐구 에세이를 쓴 다음에 이걸 평가받는 거죠.
담당하신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나 동료 친구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본인이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결국 발표 수업 이후에 미세먼지와 공기오염원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생명공학기술이나 화학공학기술 등에서 탐색해 볼 수 있었다고 아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5쪽 과제탐구 끝판왕에 나와 있고요. 즉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료 탐색과 발표한 다음에 평가를 듣는 과정 속에서 리빙랩 사이언스에서 선택한 해결 방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이 나와 있고요. 어린이나 노인 등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취약한 계층은 같은 오염물질 농도의 환경에서도 호흡기 질환 등에 의한 발병이나 사망률이 높아서 특별관리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기질 기준 및 규제 수준을 설정할 때 취약계층 등의 노출에 취약한 민간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정확하죠? 다시 한번 앞에 슬라이드를 볼게요. 앞에 슬라이드 145쪽에서는 문제현상 발견, 탐구질문 만들기, 자가질문 만들기, 그리고 관련 자료 탐색이었죠. 이렇게 발표하고 탐구 에세이를 쓰고 나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 분명히 내가 생물정화 기술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봅시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측정과 원인 분석을 동아리에서의 실험 주제로 정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리빙랩 사이언스 동아리에서 토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추가로 조사해야 할 국가별 정책들, 새로운 기술 적용의 효과 등을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발간된 학술 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었다. 정말 탁월하네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의논을 했고, 게다가 국가별 정책들이나 새로운 기술적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동아리였던 모의유엔 동아리에서 발간한 학술 보고서를 참고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간들을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제탐구 끝판왕 146쪽에 샘플이 나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 팀은 관련 법조항과 실내공기 오염물질 관련된 논문을 검토할 수 있었고, 노인요양시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때요? 점점 문제 해결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경 지식의 어떤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발생원으로 욕실 등 습한 장소, 노후한 건축자재와 단열재, 벽이 균열, 침구류, 조리시설이나 난방기구, 오염된 외부 공기의 유입, 그리고 벽지나 인테리어 제품 등이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난 뒤에서야 실내 인테리어나 공간 구성의 재배치,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목표로 정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약간은 추상적일 수도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생명 기술이 어떻게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명 기술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려면 포인트는 정확히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필요한 깊이 있는 자료를 만날 수 있고요. 아이디어도 점점 실험이 가능하며 산출물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식별, 면역 환적 진단. 이 면역학적 진단 등에 활용되는 기술의 특징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고요. 자, 물질 내부 분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빛의 반응에 새로운 광학 신호인 라만 신호를 만듭니다. 라만 신호는 물질마다 달라서 이를 분석하면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라만 신호는 세기가 약해서 센서를 이용해 신호를 증폭한 뒤에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개념어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통 검출할 물질 아래에 센서를 두고 레이저를 쪼여 센서와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라만 신호를 증폭한다고 돼 있어요. 신호를 증폭하는 원리는 전자기적 증강인 EM과 화학적인 증강인 CM이 있고요. EM은 민감도가 높아서
저농도 물질 검출이 유리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 반대로 CM은 안정성은 높지만 민감도가 낮다고 적혀 있어요. 이것들이 실제 아마 언젠가 자연모사 기술을 배웠던 친구 중에 이 자연모사 기술이 내재적 자연모사 기술이냐, 네가 탐구했던 주제가 외재적 자연모사 기술이냐, 이것들을 알면서 많은 어떤 그 주제 키워드가 좁아지고 실제 문제 해결 방안에 도달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라만 신호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이 신호를 증폭하는 원리가 전자기적 증강이냐 화학적 증강이냐, 이것들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이 구체적인 두 번째 질문이 이 친구의 문제 해결 경험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는 실제 연구진은 나뭇잎의 인맥 현상, 손가락의 지문 모양이나 지문의 깊이 등 아주 작고 세밀한 패턴이 있는 물질의 표면들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데이터 처리를 통해 깊이감이 있는 3D로 표시해냈다. 이후 센서를 얇은 방망으로 만들어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면 맥박이 뛰는 대로 빛이 발생해서 신체 정보 데이터를 병원 내로 전송도 가능해진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질문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어떠십니까? 우린 지금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이 과제 탐구 과정이 바로 문제 해결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력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실제 사례를 봤죠. 이 사례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단계, 자연공학 계열에서의 과제 탐구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특강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곰곰이 떠올려 보셔요. 첫 번째 카테고리, 탐구 동기가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카테고리, 좋은 탐구 주제란. 세 번째 카테고리,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즉, 자연공학 계열에서의 과제 탐구는 질문하는 힘을 얼만큼 성장시켜 왔는가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진로나 관심 분야가 추상적인 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질문하는 힘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 답을 꼭 나중에 보도록 해요. 여러 가지 리빙랩 사례입니다. 벨기에의 암 재활치료 보조기기, 자세교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관련 테스트를 수행하고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홈 솔루션, 벨기에의 리빙랩 사례였고요. 그 다음, 도시 재생을 위한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ICT 등이 잘 결합된 일종의 스마트 도시 리빙랩이죠. 멋있네요. 또 이스탄불은요, 청력 상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답니다. 특히 이 청력 상실에 대한 위험에서는 노이즈 센서를 통해 아기의 울음소리, 화재 경보 소리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선행적인 연구 주제로 찾게 되며, 내가 공부했던 어떤 독서나 영상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겠고요. 아주 멋진 샘플로요. 한번 봅시다.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이 어느 학문이든지 가능함을 배운 저는.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어려워요.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이 어느 학문이든지 가능함을 배운 저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문제 상황을 수학으로 해결하는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근육과 뼈의 구조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우리 몸의 작동부터 바이러스나 DNA처럼 작은 입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학으로 밝혀내고 싶습니다. 이런 목표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만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른 힌트를 드리겠죠? 과제 탐구, 어느 분야에서 질문을 만나는가로 너무 달라지죠. 똑같은 고슴도치 가시 구조를 할지라도요. 동물 건축 행동의 생체 모방적 사례 연구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고슴도치 가시 골격 구조의 구조적 특성이나 성분을 분석하는 탐구도 가능할 것이고요. 가시 내 외부 골격 구조의 수학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주제도, 가시 내부의 골격 구조를 응용한 건물 내진 설계 구조 디자인조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였던 고슴도치 가시 골격 구조를 통해서 어느 학생은 생체 모방 공학의 융합으로, 어느 친구는 물리학과 화학의 공합으로, 또 어떤 친구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구조 디자인을 위한 탐구 주제로 흘러갈 수 있겠죠. 즉, 어느 분야에서 그 문제 상황을 공감했는가에 따라서 같은 질문거리라 할지라도 그 질문의 색깔이 너무 달라지죠.
자, 결국 그래서 과제 탐구 끝판왕에서 이 질문하는 힘이 성장했을 때 어떤 학생부의 평가가 가능한지를 실제 사례로 가져와 봤어요. 자, 주제는 드론의 군집 비행을 이용한 까마귀 떼 쫓기입니다. 차별성 있고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한 논의한 후 드론의 군집 비행을 이용한 까마귀 떼 쫓기를 주제로 탐구 활동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주제에서 과학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를 찾아낸 뒤 유사한 선행 연구 조사를 성실하게 한 점이 돋보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특이점 조사, 다른 조류들과의 반응 차이 조사, 드론의 레이저를 고정하는 방식에 대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최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정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드론의 군집 비행을 파이썬으로 코딩을 통해 현장 적용을 했으며 반복 실험을 통해서 실험의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명확하게 구별해냈다.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 발표를 할 때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추린 다음에 예상했던 결과나 실제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오차의 발생 원인을 찾아냈다. 어떠셔요? 분명히 특정 교과목의 세부 특기 사항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떤 탐구 동기로 해결하기 위해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센스 있는 그런 자세가 느껴지죠? 자, 이런 것들이 과제 탐구 끝판왕 131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뭐 또 다른 사례도 있지만 이런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녹조 제거 효과성 연구라든가 아까 앞에서 봤던 드론의 군집 비행 까마귀 떼 쫓기라든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비어있던 칸.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데? 자, 이 포인트죠. 볼게요. 중간 발표 동료평가에서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중 오류를 수정해가는 방법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녹조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주 냈고요. 또한 실험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 다음 실험 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능력이 적극적이었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과산화수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선체 제작, 아두이노를 활용한 선체 조종 방식을 직접 설계해가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했다. 과산화수소를 낙동강에 뿌리는 방법으로 분사와 살포 중 어떤 방식이 유용한지 모의 실험을 통해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어때요? 인과관계가 느껴지면서도 이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과 여러 시뮬레이션 중에 실제 모의 실험하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저는 과제탐구 특강의 기본편을 통해서 바로 이 정답,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변에 대한 관찰과 질문, 주변 문제 현상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과제탐구 끝판왕 기본편 특강을 통해 첫 번째 카테고리 탐구 동기, 두 번째 카테고리 탐구 주제 만나기, 세 번째 카테고리 문제 해결력, 마지막 카테고리 발전 가능성으로 질문하는 힘.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주변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질문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과제 탐구 끝판왕 특강 기본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멘텍 이성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